반갑습니다. 장정료 시정점검입니다. 네,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상승에 비해서 부족한 흐름이긴 한데 전일 그런 부분들을 또 선반영한 게 있으니까 오늘은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지수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셔도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디램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는 구조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강한 부분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인텔하고 합병하는 거, 인텔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 승인도 났으니까 이제 낸드 쪽에서 유의미한 점유율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어야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드니까 어느 정도 점유율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다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업체만 남고 낸드에서도 도시바가 도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런 업체들의 적립 상황이 굳어지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이 두 종목 합쳐서 영향력이 30%가 되니까 훨씬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봉에서는 일단 이탈을 했는데 그 가장 유사한 사례가 요 당시에 9.11 테러 이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근데 이 시점하고 비교해서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시장 안정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조정도 덜 받았고 그리고 이 다음 조정도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오름폭에 대한 반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과 다소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랬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뭐 요대로 가란 건 없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상을 그려보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승.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는 부분은 그 오늘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 금융주라든지 금리 인상이니까 금융주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까지 대출을 막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동금리가 비율로 따지면 한 70% 정도 될 겁니다. 대출을 많이 뿌려놨고 지금도 대출 증가율을 규제할 정도로 대출 수요가 많습니다. 대출을 더 뿌리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럼 이게 비용이 증가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예금금리 올려주지 않냐? 예금금리 돈이 필요해야 올려주는 건데 예금금리를 올려주는 개념은 이 신규 대출에 대한 거 신규 대출을 위해서 수신이 필요하다. 뭐 그랬을 때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내년에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주가 올라가고 조선주도 내년 하반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대규모 자산을 가진 기업들이 지가 상승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좋은 반응을 가져올 거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거품주들이 다 빠지면서도 올라가는 건강한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재미없다라는 부분, 그 재미가 없다는 게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이런 공방을 이어가고 그 공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거품은 죽고 실적이나 자산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강한 시장이 될 것이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는 대응이 수월하고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우면 이제 주식 투자할 만한 시기입니다. 이제 슬슬 다시 주식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1천선 부근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에 말씀드렸듯이 매번 같은 얘기입니다. 코스닥 거품주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지수가 묶여있고 외국인 영향을 덜 받으니까 여기에서도 코스피보다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1차선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유동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흐름은 딱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히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게 기술적인 게 훨씬 더 객관성을 띈다라는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되니까, 여기서 공방을 이어가다가 다시 상승한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이 공방을 하다가 상승하는 이 과정에서는 거품이 죽고, 그리고 가치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창 솔루션처럼 공장이 뭐 4만 평이다. 그럼 평당 100만 원씩만 올라도 400억을 버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400억을 1년에 벌었으면 뭐 그대로 적용하면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도 어떤 거품주하고 손바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손바뀜이 있으려면 나머지 종목들이 모멘텀을 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탈 만한,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기술적으로만 보면 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훨씬 더 달릴 만한 여건이 만들어진, 예, 그런 상태니까 코스닥에서 그냥 괜찮은 종목 있으면 한번 길게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코스닥에서 괜찮은 종목이 뭐냐? 요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예, 3강 MNT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3강 MNT 보시면 그동안 급등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SK가 여기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잘 풀어내야 됩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제가 이걸 별도로 영상을 제작을 했을 텐데, 막 시간에 짜치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 시장에서 주식 투자 최고수가 누구냐? 재벌 2세, 3세, 4세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이재용 부회장 전환 사채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61억을 증여를 받습니다. 이 61억을 증여를 받아서 계열사 비상장 주식을 삽니다. 이 계열사 비상장 주식을 사고 이걸 가지고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삽니다. 이게 계속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삼성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이 돈으로.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가 합병을 해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의 삼성물산이 됐는데, 그 삼성물산의 지분이 61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물산이 얼마냐? 21조 원에 이재용 부회장이 한 18%, 뭐 이제 물려받은 거 빼고 한 17% 될 텐데, 그러면 21에 17이면 뭐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한 3에서 4조 원 정도. 61억이 3에서 4조 원이 됐습니다. 주식 투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정도 수익률 낸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고, 최태원 회장은 뭐 SK CNC 주식 갖고 있다가 이 CNC 10배 오를 동안에 SK 지주사는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가 합병해가지고 지금 SK가 됐습니다. 그냥 뭐 여기 있는 돈
그냥 복사기로 완전 풀 가동해서 인쇄소에서 그냥 찍어낸 것처럼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재벌이 재벌 2세, 3세들이 물론 이 근본적으로는 이게 주식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니까 원래 상속세가 없었다면 그냥 주력 기업에서 그대로 지분 물려받고 그 기업 계속 커 나갈 거고, 이렇게 되면 그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수혜를 봤을 텐데, 그게 아니고 상속세 재원 마련하려고 별도의 계열사를 키우고 이걸 모조리 독식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는 손실을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상속세가 없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예,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꼭 상속세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내가 수익 좀 봤어요 이런 사람들, 재벌 2세, 3세, 4세들한테 가면 발끝에 때보다도 못한 수익률이 됩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자, 이 배경에서 그럼 왜 상강 M&T냐? 물론 지금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를 기다리시면 좋은데, 일단 이 상강을 SK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SK가 도대체 왜? 자, 상강 M&T는 여러분들 이거 뭐 누가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요 내용들은 저한테서 이게 유입되고 재생산돼서 나가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꽤 값진 영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올려드리는데, 해상풍력 관련된 회사입니다. 구조물 만드는. 그리고 해상풍력 구조물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업체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해상풍력 구조물 만드는 회사에 갑자기 왜 SK가 관심을 가졌냐? 자,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소위 말하는 꽉 먹고 알 먹고인데, 요 기사를 보시면 내 돈 없이 순수익 8천억.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8천억보다 더합니다.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조 원이 넘는데 계열사가 형식적으로 껴가지고, 그래서 지분이 80%라서 8천억인데, 인천 뭐 해상풍력사업 뭐 꼼수나 편법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이 뭐냐면 요 장기 계약입니다.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저도 태양광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에서 20년 동안 사주니까. 그래서 태양광을 굉장히 좋게 보고, 주변에 물론 이제 요즘은 임야 같은 데는 거의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공장 지붕 이렇게 크게 놀고 있는 분들께는 무조건 권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게 바보니까. 그럼 지붕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설치를 하거나 이건데, 임대를 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니까 지붕을 빌려가는구나, 이런 간단한 논리가 성립을 하니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지금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의심할 부분이 없는데, 근데 이 태양광보다 더한 게 이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마어마한, 이게 공사비가 1조 3천억이 든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1조 3천억을 투자도 못하고 또 조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뭐 설치를 했는데 잘못된다면 어떡할까부터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한전에서 장기 계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지금 CJ 4세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400억 이상이
순수익으로 떨어집니다. 투자금은 100% 대출을 받고. 근데 20년 계약이니까 계속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계약이니까 이 사업을 잘 만들어 놓고 확정 수익이나 다름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20년 후에 이제 장기 계약이 끝나긴 하지만 그 해상폭력 관련해서 발전 수익이 계속 날 겁니다. 아마 예상컨대 한 150에서 200억 정도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의 가치가 요런 뒤에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앞에 돈 쌓이는 것까지 해서 대략적인 이 감가 계산을 해보면 4천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1원 한 푼 안 들이고 갑자기 4천억을 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됩니다. CJ가 했네? 그러면 SK도 할 거고, 삼성은 안 할 것 같은데, 삼성이나 현대차는 안 할 것 같지만 SK, CJ 뭐 이런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자녀들의 돈을 벌어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상폭력 앞으로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한전 살점 뜯어가지고 우리 애들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되면 해상폭력 수요가 팍 늘어날 건데, 이게 수혜를 받는 업체가 상강 M&T네? 그러면 나 사야지. SK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인수하면서 추가 공장, 이것도 SK가 공사를 가져갔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냐? 제가 예전부터 봤던 건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5% 지분 공시를 했는데, 이때 느낌이 어떤 때랑 비슷하냐면, OCI가 동양제철화학 시절에 3만 원대에서 긁어가지고 60만 원을 보냈고, 현대중공업도 3만 원대 사가지고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우가 조금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해상폭력 수요가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폭증을 한다면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하는 반면에 그 대규모 자금을 100% 대출로 조달할 수 있고, 대출을 해줘도 됩니다. 왜? 안전자산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수요가 크게 늘고, 국내 수요만 하더라도 크게 늘고, 또 그게 사실 또 국가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상폭력은 태양광보다도 더 낫습니다. 저는 이제 태양광은 지금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태양광 산업이 보조금 없이는 정착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태양광이 설치비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설치비가 거의 5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한창 때보다. 설치비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발전 시간이 보면 11시에서 2시 요 전후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기의 어떤 질도 좋습니다. 질이 아니라 그 효용이 좋습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도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중립 이상으로 돌아섰는데, 해상풍력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성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설비가 거의 바다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SK가 이걸 인수를 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5%를 샀고, 그러면 내년에 이걸 한번 제대로 보내지 않겠냐. 왜냐면 수주는 자기들이 해상폭력 사업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지금은 좀 그렇지만 2만 원 이하면 뭐 충분히 살만한 가격일 것 같고, 그리고 수주가 계속되면서 이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인데, 일단 SK가 인수를 하면서 이쪽으로 방향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좋은 가격을 준다면 사고 그냥 내년 말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어 값어치는 정보가 아닌가 예 생각이 되는데.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전에 댓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댓글 확인하는 건 그게 제 자존감에 아주 양식을 주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너무 좋게 써주셨네. 그럼 너무 좋게 써주시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과해서 뭐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에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실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려면 매출 이익 추정하는 부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보고서에는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강 MNT를 이게 띄워놨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분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정이니까 원래 걸로 보면 사업의 개요. 지금 사업을 뭐 조선 플랜트 특수선 수리 개조 후륙 강간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사의 어떤 거는 뭐 어느 정도 수요를 기대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뭐 수리 개조 부분은 안정적으로 일감이 들어오고 기술 진입 사업이 높은 사업 분야에서 앞으로 전망이 좋고 회사에서 다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러면 물론 회사는 팔이 안으로 굳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좋은 방향으로 쓰겠지만 예. 근데 이게 뭐 여기 자료들이 사업 보고서 이 분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상강 에멘트는 뭐 하는 회사지? 뉴스 찾아보고 뭐 증권사 보고서 혹시 나올 때 보더라도 그렇게 깊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비중 있게 투자를 한다면 요 보고서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이 보고서 정도는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 보니까 플랜트 쪽은 조금 늘었네 작년보다. 예. 그리고 신조선 건조 및 블록 제작은 확 줄었네? 그럼 다른 매출처가 있는지? 특수선 확 줄었네? 예. 선박 수리 쪽은 확 줄었네? 강간 줄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늘어났던 매출이 다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사업 전망 같은 건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조선업이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얘가 좋아지겠네? 그러면 뭐 얘가 좋아지겠네? 얘가 좋아지겠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하는 IR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 IR 자료 같은 거 보시면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정도는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림 되게 못 그렸는데 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에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다면 제 말대로 MBC 방식대로 성공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10만 원을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드디어 우리 주변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라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식시장의 영업사원이 돼서 다른 투자자들을 물어올 거고 그렇게 유동성이 보강이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달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이 재료가 될 것 같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내년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말 정도에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사업 미세 공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전달은 하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예, 오타는 바로 고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뭐 옛날로 치면 5,000원 할 때도 있었는데 이때 2008년에 5,000원 했었나? 네, 5,000원대였습니다. 이때 제가 5,000원대 사서 6,000원에 판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냥 계좌번호 잊어버려가지고 계좌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5,000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왔으면 5,000원 잡고 한 20배가 넘는데 매일 뭐 주식시장 보면서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있나? 좋은 종목만 잡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뭐 물론 그게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텔 낸드 부분을 인수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낸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늘어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낸드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을 보이는데 이 적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기술적인 진보를 많이 이뤄내 가지고 그 낸드 가격이 반전만 한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의 매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데, D램에 의존하던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니까. 예, 그러면서 그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 계속 인수를 해 나가려면 여기 SK텔레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지주회사 사업회사 분리된 다음에 SK하고 합병을 하는 이 수순을 밟아야 SK의 자회사가 되면서 훨씬 더 사업 확장에 좀 속도를 내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했듯이 올해도 충분한 재원이 있고, 그 시장에서 이 주식들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매년 한 2%씩만 사 나가도 유통 주식 수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48.87%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20.07, 국민연금이 9.165, 자사주가 5, 뭐 이렇게 되고, 뭐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한 3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거의 90%에 육박하는 주식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주주 환원 정책으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는 시기에 한 2%, 3% 정도 이 주식을 매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2%씩 5년만 매입하면 유통 주식수가 싹 없어집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게 됩니다. 주식수가 안 늘어나기만 하면 부동산보다도 사실 주식이 더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이 나서 주주 환원 정책만 제대로 한다면, 저는 배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계속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점점 이 귀한 주식이 귀해지는데, 그렇게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자체로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약간의 어떤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뭐 부동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학교가 뭐 초중고 이렇게 다 끼고 있고 요 사이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교 보냈다가 중학교 보냈다가 고등학교 보냈다가 이 단지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주식으로 치면 그냥 비유통 주식이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세대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주가가 아니라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제 자녀가 졸업해가지고 여기서 무려 12년이 있다가 이제 다른 데 이사 갑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12년 동안 이사를 안 다녀도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되니까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12년 있고 파는 사람들은 없고 이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주식도 외국인이 갖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갖고 있고 국민연금 갖고 있고 대주주 갖고 있고 이래서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매년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을 갖고 주식을 사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그럼 누군가가 이거 사서 올라가면 팔아도 또 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주니까. 뭐 이런 구조가 되니까 유상증자 같은 것만 안 해도 길게 보면 올라갈 것이다, 주식이. 그래서 그 오너가 증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지 계속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버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발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얼마 전까지 이제 이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뭐 개가 뛰니까 소도 뛰고 닭도 뛰고 뭐 이런 양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앞으로는 분명히 실적이 동반되고 충분한 자산이 있어서 뭐 지가가 올랐으니까 공장 가치가 올랐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빠지면 그 유동성을 채워줄 종목만큼만 버티는 거니까. 예, 그런 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이 뭐 싸지는 않지만 어떤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노레이가 징글징글 하실 텐데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노레이가 굳이 주식을 더 찍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익을 보니까. 그럼 제노레이 보겠습니다. 이게 주주 하는 정책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그럼 배당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배당 주지 말고 그 돈으로 그냥 자사주 사면 유사시에 회사에서 그 자사주를 매각해가지고 또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자사주를 계속 쌓아 놓으면 뭐 주식 수가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훨씬 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제노레이가 주식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늘지 않을 거고 주식 수 고정 그리고 매년 올해 12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순이익이 매년 이 정도 이익 이상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을 조금 하는데 배당보다 뭐 자사주라든지 이런 걸로 바꾼다. 방식만 바꾼다. 이러면 시장에 이제 제노레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매년 이익을 보니까 이거의 일부라도 자사주를 계속 사들인다. 이러다 보면 이제 진짜 이 왜 안 올라가 이런 분들은 자사주 매입할 때 나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남게 되고 이익을 올리니까 회사는 계속 가치는 커져 나가고 이 수순을 밟게 되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세월에 그걸 모르니까 언젠가는 올라갈 종목을 사서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올라가서 수익을 보게 된다. 근데 그게 운이 좋으면 시장이 좋으면 빨리 볼 수 있고 시장이 나쁘면 조금 고생하고 본다 이 차이지만 계속 돈을 버는 회사가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한 그러니까 어떤 뭐 표현하자면 과학적인 사실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구조를 설명드리면 주식수가 고정이 돼 있는데 계속 회사에서 자사주를 사서 줄여주고 회사가 실적을 잘 내니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사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주식수가 줄어서 유통 주식수가 더 줄어서 조금만 매수가 들어도 확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KB금융 같은 이런 금융주들은 왜 계속 저평가냐? 어마어마하게 저평가입니다. 특히 이 KB금융 다음에 기업은행을 할 텐데 기업은행은 정말 할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쁘냐라고 보면 지금 이
금융지주사의 주주 구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도 같은 맥락인데 그 최대 주주가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없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69.47%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은 건 귀신같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사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9.77이 있고 자사주가 6.29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외국인이니까 빼고 우리 사주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85% 정도 되는데 좋은 거에 비해서는 이 85% 부족합니다. 이 정도 주주 구성이면 외국인 이 정도 되면 한 95%는 주식이 묶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최대 주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방향을 보면 이 자사주 매입을 간간히 합니다. 실적이 좋을 때.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해 나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보다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배당을 주게 되면 요 69.47 중에서 거의 상당수가 외국계 연기금일 겁니다. 그럼 이 연기금의 수익률에 비춰보면 5%대 배당을 하는 것은 연기금 수익률에 기여가 되는 부분이니까 주식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지 않게 만들고 또 자사주 매입으로 계속 유통 주식 수를 줄여 나간다. 그러면 언젠간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금리 인상하고 이러다 보면 올해는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은행은 이제 정부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정부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저평가냐면 지금 정부가 63.74를 갖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12.88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5.75를 갖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에서는 한 82% 정도로 물론 유통 주식수가 조금 많긴 하지만 여기에 자산운용사들 것도 하면 조금 더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유통 주식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주가가 이렇게 약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행의 배당 올해 나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요 지금 시가총액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조 원대인데 순자산만 27조 원입니다. 3분의 1 정도에. 그러면 이 8조 원짜리 회사가 올해 얼마 벌었느냐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으로는 3조 원 벌었습니다. 아니 8조 원짜리 회사가 3조 원을 번다? 이거 그럼 3년만 하면 이론적으로 이거 다 까버리고도 남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기업은행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늘리기를 하나? 그냥 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배당도 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냥 돈 있을 때 사서 뭐 이렇게 조금 올랐다 싶을 때 팔고 뭐 내렸다 싶을 때 사고 이렇게 한 번씩 간간히 시세 차익 챙겨주고 연말에 배당 받고 뭐 이러다 보면 1년에 20%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근데 왜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다른 눈길이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사실 큰 비중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장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되다가 아마 이번에 어느 정도 유동성 축소 금리가 정상화된다면 다시 원래 모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조금 정상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요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